택시가 해안가 리조트 앞에 멈춰섰을 때 나는 내가 운명의 폭풍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제주의 바람은 짠내와 함께 낯선 설렘을 실어왔지만 그 바람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뒤흔들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에메랄드빛 바다는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지만 차 안의 공기는 서울의 아파트만큼이나 답답하고 차가웠다. 리조트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남편 지우는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이었다. 그는 데스크에서 키를 받아 들자마자 내 손에 들린 가방을 보지도 않고 앞서 걸어갔. 마치 내가 보이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에게 나는 짐을 든 가구와 다를 바 없었다. 방에 들어서자 그는 자신의 짐을 침대 위로 아무렇게나 던져놓았다. 쿵 하는 소리가 내 심장에도 울리는 것 같았다. 그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는 순간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뜬 발신자 정보를 확인한 지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누구일까? 그 짧은 순간 내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또 다른 여자인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업 문제? 그는 나를 힐끗 쳐다보더니 마치 중요한 비밀을 다루는 사람처럼 몸을 돌려 베란다로 향했다. 유리문을 닫는 소리가 우리 사이에 또 하나의 벽을 세웠다. 목소리를 낮춰 속삭이는 그의 말소리는 파도 소리에 섞여 제대로 들리지 않았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찌푸린 미간이 그 통화가 결코 유쾌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냉담함. 그렇다. 그것이 우리 부부 사이를 채우고 있는 유일한 공기였다. 내가 무슨 일이야? 하고 물어도 그는 손을 휘휘 내젓고는 대답조차 하지 않을 것이 뻔했. 그때였다. 처제, 이리 주세요. 무거워 보이는데. 따뜻함이 깃든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형부 현우가 내 손에 들린 가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그랬다. 다른 사람의 불편함을 먼저 알아채고 조용히 손을 내미는 사람. 지훈의 쌀쌀맞은 행동으로 얼어붙었던 마음 한 구석이 그의 작은 배려에 스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아니에요, 형부. 괜찮은데. 괜찮긴요. 이럴 때 형부가 돕는 거죠.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의 미소는 제주의 햇살처럼 따뜻했다. 그러고는 내게 물었다. 요즘도 필라테스 꾸준히 하고 있어요? 처제 대단해요. 그렇게 한결같기가 쉽지 않은데. 어때요? 필라테스 하면 정말로 마음이 좀 편안해지나요? 그는 그냥 의례적으로 묻는 게 아니었다. 정말로 궁금하다는 듯 내 눈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지훈이라면 집에서 하는 한가한 아줌마 운동이라며 비웃었을 그 필라테스를 형부는 진심으로 존중해주고 있었다. 나의 시간, 나의 노력, 그리고 나의 감정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나는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지만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음을 느꼈다. 꽁꽁 얼어붙었던 강의 실금이 가는 소리였다. 저녁 식사를 위해 해변의 바비큐 식당에 자리를 잡았을 때 그 균열은 더욱 선명해졌다. 지글거리는 고기 굽는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시원한 바닷바람, 모든 것이 완벽한 휴가의 그림이었지만 우리 테이블 위의 공기는 보이지 않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지훈의 혀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는 나를 보며 일부러 모두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비꼬았다. 우리 민서는 좋겠어. 세상 편하게 집에서 고상한 취미 생활이나 즐기고 돈 걱정 없이 운동이나 하러 다니고 말이야. 그게 당신 인생의 전부지? 그의 말에는 내 삶 전체를 의미 없는 것으로 깎아내리는 날카로운 가시가 밝혀 있었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렸. 오빠도 참. 민서가 오빠 내조하느라
힘든데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그 덕에 몸매는 좋아졌잖아. 지훈 씨가 좋겠네. 언니 수진이 나를 위하는 척하며 지훈의 편을 들었다. 그녀의 교묘한 말은 언제나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순간 언니는 늘 은근한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그들 부부의 완벽한 호흡 앞에서 나는 또다시 외톨이가 되었다. 이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이방인이었다. 아닙니다, 형님. 그때 낮은 목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끊었다. 현우였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조용히 내려놓고는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사람의 가치를 형님이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꾸준히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전 처제가 존경스러운데요. 순간 테이블 위로 칼날 같은 정적이 흘렀다. 지훈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고 언니의 얼굴에선 미소가 사라졌다. 형부의 한마디가 만들어낸 그 어색하고도 팽팽한 긴장감. 나는 놀라움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12년 결혼 생활 동안 누구도 나를 위해 이렇게 나서준 적이 없었다. 그는 나를 향해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다. 마치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어색해진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형부는 테이블 위에 촛불이 꺼진 것을 보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흔한 일회용 라이터가 아니었. 섬세하고 오래된 문양이 새겨진 손때 묻은 은색 라이터. 찰칵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불꽃이 피어오르자 나는 나도 모르게 그 작은 물건에 시선을 빼앗겼다. 저런 물건을 쓰는 사람이구나. 저 작은 물건 하나에도 그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나와 지훈의 관계처럼 모든 것이 가볍고 쉽게 버려지는 요즘 세상에 저런 물건이라니. 내 시선을 느꼈는지 형부는 촛불을 붙인 뒤 불꽃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타오르는 불꽃을 보고 있었지만 그 시선은 불꽃 너머에 아주 깊고 슬픈 어딘가를 향해 있는 듯했다. 왜일까? 나는 그의 슬픈 눈빛 속에서 나와 같은 종류의 외로움을 보았.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었지만 어쩌면 같은 상처를, 같은 공허함을 끌어안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그 짧은 순간의 공감은 위험한 인력처럼 나를 그에게로 끌어당겼다. 그 후에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어졌다. 우리는 그저 비어가는 술잔을 채우기 바빴다. 지훈과 형부는 어색하게 사업 이야기를 나누었고 언니는 피곤하다며 연신 하품을 했다. 술 기운이 오르자 언니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랑 민서는 먼저 들어갈게. 피곤하다. 취기가 오른 언니와 나는 먼저 방으로 향했다. 지훈과 형부는 남자들끼리 할 이야기가 더 남았다며 식당에 남았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언니는 침대 위로 쓰러져 잠이 들었다. 나는 샤워를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었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꼭 내 마음의 울음소리 같았다. 그리고 거실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두 남자의 웃음소리가 내 외로움을 더욱 사무치게 만들었다. 그들의 세상에서 나는 완벽히 소외된 존재였다. 웃음소리가 벽처럼 느껴졌다. 그 벽 너머에 있는 나는 너무나 작고 초라했다. 그렇게 혼자 얼마나 뒤척였을까. 바로 그때였다. 정막을 깨고 방문이 아주 천천히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열린 것은 피곤한가 보네. 오늘은 그냥 자려나. 그렇게 생각하며 잠든 척 돌아누우려던 순간 모든 것이 예상과 달랐다. 등 뒤에서 느껴진 것은 거친 손길이 아니었.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내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부드러운 손길이었다. 지훈은 이런 식으로 나를 만져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언제나 목적이 분명했고 과정은 생략했으며
끝나면 미련 없이 돌아눕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 손길은 달랐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누구지? 혼란스러운 머릿속과 달리 그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다. 섬세한 손가락이 내 머리칼을 지나 귓가를 스치고 천천히 목덜미로 내려왔다. 그가 내쉬는 뜨거운 숨결이 귓가에 닿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의무적인 입맞춤이 아닌 너무나도 부드럽고 애틋한 입맞춤이었다. 그의 입술은 내 목덜미를 시작으로 어깨선을 따라 아주 천천히 내 모든 감각을 깨우며 내려왔다. 마치 오랫동안 방치되어 먼지 쌓인 악기를 조심스럽게 닦아내듯 그의 손길과 입술은 내 몸에 잊혀진 현들을 하나씩 튕기며 올리고 있었다. 이건 지훈이 아니다. 절대 그럴 리 없다. 이토록 다정한 남자가 내 남편일 리가 없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를 밀어낼 수 없었다. 12년간 잊고 살았던, 아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설렘과 열망이 메말랐던 내 온몸의 세포를 깨우고 있었다.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소중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느낌. 혹시 여러분은 아시는지 오랫동안 굶주린 사람이 처음으로 따뜻한 음식을 맛봤을 때의 그 기분을 허겁지겁 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온기를, 그 맛을 하나하나 음미하며 눈물 흘리는 그 심정을. 지금 내가 그랬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이 감각 앞에서 이성이 마비되어 버렸다.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위험한 욕망이 피어올랐다. 그래, 그냥 이대로 이 꿈에서 깨고 싶지 않다. 그의 손이 점점 더 깊숙하고 은밀한 곳으로 파고들었다. 내 잠옷의 단추를 푸는 그의 손놀림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지만 서두르지도 않았. 나는 저항 없이 몸을 돌려 그를 마주했다. 그의 손길을, 그의 입맞춤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억눌렀던 작은 신음이 새어나올까 입술을 깨물었다. 내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다렸다는 듯 그에게 반응하고 있었다. 뜨겁게, 그리고 축축하게. 그 사람이 천천히 내 몸 위로 올라왔다. 그의 체온, 그의 무게감이 나를 완전히 압도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다. 이 두근거림이 얼마만인가.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것일지도 모른다. 지훈과의 관계에서 심장이 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 순간 그가 내 얼굴을 보기 위해 몸을 살짝 일으켰다. 창문으로 스며든 희미한 달빛이 그의 얼굴 윤곽을 비췄다. 짙은 눈썹, 오똑한 콧날, 그리고 슬픔이 어려있는 눈. 그리고 나는 보고야 말았다. 내 위에서 나를 뜨겁게 바라보고 있는 그 남자의 얼굴을. 그건 형부였다. 현우.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시간도 내 심장도 멈춘 것 같았다.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왜, 어떻게. 뇌가 정보를 처리하기를 거부했다. 눈앞의 남자는 분명 형부인데 내 몸은 그를 남편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내 몸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 낯선 다정함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그의 눈동자에도 나와 같은 종류의 거대한 충격과 공포가 비쳤다. 그 역시 자신의 끔찍한 실수를 깨달은 것이다. 술에 취해 방을 착각한 것이리라. 언니와 내가 함께 쓰는 방, 그리고 그와 지훈이 함께 쓰는 방, 바로 옆방이었다. 그의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그는 공황에 빠진 얼굴로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아니, 내 이름이 아니었. 그 한마디에 멈춰있던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옥처럼. 나는 소리를 질러야 했다. 그의 뺨을 후려치고 그를 밀치고 이 미친 상황을 끝내야 했. 이것은 죄악이고 배신이며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머리는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 이것이 발각되면 내 인생, 언니의 인생 모두가 끝장이다. 하지만 내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나와 같은 종류의 깊은 외로움과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보았다. 저녁 식사 때 나를 감싸주던 그 따뜻함, 슬픈 눈으로 불꽃을 바라보던 그의 모습, 그 모든 것이 뒤섞여 내 이성을 붙들었다. 만약 이대로 그를 밀어내면 나는 다시 12년 전에 그 텅 빈 사막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시는 이런 온기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죄악이라면 내 지난 12년의 결혼 생활이야말로 진짜 죄악이 아니었을까.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았던 시간들. 그래, 차라리 벌을 받겠다. 나는 천천히 손을 들어 그의 입술 위로 가져갔다. 그의 입술은 놀라움으로 살짝 벌어져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의 입술을 막으며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쉿, 멈추지 마요. 그것은 허락이었다. 아니, 간절한 애원이었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렸다. 짧은 망설임 끝에 그의 눈에 깃든 것은 이성이 아닌 주체할 수 없는 욕망이었다. 댐이 무너진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죄책감과 욕망이 뒤섞인 그의 키스는 아까보다 훨씬 더 거칠고 깊어졌다. 우리는 서로의 타액을 탐하고 숨결을 훔쳤다.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의 열정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금지된 것이기에 더욱 달콤했다. 삐걱거리는 침대 소리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화였다. 나는 그의 등 위로 손을 올려 힘껏 끌어안았다. 이 꿈이, 이 지독한 악몽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연인처럼 서로의 빈 곳을 채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한참 동안 서로를 탐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우리가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들어 세상에 오직 둘만 남았다고 생각한 바로 그 찰나. 쿨럭쿨럭 민서야, 자. 옆방에서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남편 지훈의 기침 소리와 함께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다. 순간 뜨거웠던 우리 몸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다. 꿈에서 깨어나 잔인한 현실로 내동댕이 쳐진 기분이었다. 우리는 동시에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내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현실이 우리의 죄악을 비웃으며 바로 문 앞에 서 있었다. 현우는 거의 비명을 지를 뻔한 얼굴로 내 몸에서 황급히 벗어났다. 그는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으며 단 한순간도 내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 눈빛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어린아이 같았다. 그는 옷을 챙겨 입는 그 짧은 순간에도 몇 번이나 휘청거렸다. 그러다 어둠 속에서 그의 주머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아챌 경황이 없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나를 한번 돌아본 뒤 유령처럼 소리 없이 방을 빠져나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텅 빈 침대 위에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내 몸에는 여전히 그의 체온과 향기가 남아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내 입술을 만져보았다. 그의 키스가 아직도 생생했다. 그리고 바닥 달빛이 비치는 바로 그곳에는 차갑게 빛나는 은색 물체가 떨어져 있었다. 그의 라이터였다. 우리의 죄악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물. 아침 식사 자리는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숨막히는 어색함이 테이블 전체를 감싸고 돌았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언니에게 잘 잤어? 라고 물었지만 내 모든 신경은 대각선에 앉은 현우에게 쏠려 있었다. 나와 형부는 서로에게 눈길 한번 주지 못했다.
아니,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줄 수가 없었다. 서로의 눈을 보는 순간 간밤의 모든 기억과 감정이 되살아나 모든 것을 망쳐버릴 것만 같았다. 그가 물컵을 드는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다. 어제 다들 과음했나 봐. 왜 이렇게 조용해? 아무것도 모르는 언니 수진이 명랑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해맑음이 비수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동생이 간밤에 어떤 선을 넘었는지. 지훈은 평소처럼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빨리 먹고 서울 갈 준비나 해. 나는 꾸역꾸역 음식을 목으로 넘겼다. 무슨 맛인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주머니 속 라이터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이 여행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결국 우리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만 남긴 것이 아닌가?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의 고문실이었다. 지우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언니는 조수석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었다. 나는 뒷좌석에서 현우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우리 사이에는 어른 한 명이 더 앉아도 될 만큼의 거리가 있었지만 나는 그의 숨소리 하나하나까지 다 느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창밖만 바라보았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내 머릿속에서는 어젯밤의 영상이 무한 반복되고 있었다. 그의 부드러운 손길, 뜨거웠던 입술, 그리고 공포와 욕망이 뒤섞여 있던 그의 눈빛.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이내 알 수 없는 설렘이 그 자리를 채웠다. 미쳐버릴 것 같았다. 이 감정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 집으로 돌아온 후 나의 일상은 껍데기만 남았다. 나는 기계처럼 움직였다.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남편을 위해 웃었다. 하지만 내 영혼은 다른 곳에 있었다. 아무도 없을 때면 나는 주머니에서 은색 라이터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 손때 묻은 문양. 그것은 이제 단순한 라이터가 아니었다. 그날 밤의 유일한 증거이자 내 안에 새로운 내가 눈 떴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찰칵, 불꽃도 없는 빈 라이터를 켜보는 것이 나만의 비밀스러운 의식이 되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이상하게도 그와 연결되어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 작은 물건이 나와 그 사람을 연결하는 유일한 끈이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죄책감과 그리움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무료한 오후, 나는 평소에는 잘 들어가지 않던 지훈의 서재를 청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곳은 남편의 왕국이었고 나는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책들을 정리하던 중 책장 구석에 꽂혀 있던 낡은 사진 앨범 하나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앨범을 펼쳤다. 빛바랜 사진들 속에는 나의 12년 결혼 생활이 담겨 있었다. 신혼여행, 집들이, 아이의 돌잔치. 사진 속에 나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그저 아내, 엄마라는 역할에 충실한 마네킹 같았다. 그때 내 손가락이 한 페이지 위에서 멈췄다. 그건 내가 모르는 사진이었다. 결혼하기 몇 년 전쯤으로 보이는 사진.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남편 지훈과 언니 수진이 함께 있었다. 둘만의 여행이었을까? 사진 속 지훈은 언니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고 있었고 언니는 그의 품에 자연스럽게 기대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문제가 된 것은 그들의 다정한 포즈가 아니었. 언니를 바라보는 지훈의 눈빛이었다. 그 눈빛은 내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꿀이 뚝뚝 떨어질 듯한,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그런 눈빛. 마치 세상의 모든 보물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순간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세상이 빙글 돌았다.
이게 뭐지? 이 사진은 뭐지? 그들의 관계는 대체 뭐였지? 나의 죄는 하룻밤의 실수였지만 저 사진 속 눈빛은 아주 오랜 시간의 역사를 담고 있는 듯했다.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헤집었다. 어쩌면 나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나만 비밀을 가진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나를 짓누르던 죄책감 위로 뜨거운 분노와 서늘한 배신감이 뒤섞여 피어올랐다. 그리고 아주 위험한 생각 하나가 싹을 틔웠. 어쩌면 이건 불공평한 게임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나 혼자서만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바로 그날 저녁이었다. 띵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구일까?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다. 화면 속에는 그가 서 있었다. 현우. 일주일 전보다 훨씬 더 수척하고 괴로운 얼굴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여기서 끝내야 한다. 하지만 내 발은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 문을 열자 그는 나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괴로운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우리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저기, 처제. 한참 만에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미안해요. 이렇게 찾아오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정말 미안해요. 근데 잊을 수가 없어서. 그의 시선이 내 잠옷주머니 쪽으로 향했다. 마치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다 안다는 듯이. 혹시 제 물건 가지고 있어요? 그의 질문은 단순히 라이터를 묻는 것이 아니었다. 그날 밤이 현실이었는지, 나도 그처럼 괴로워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이었다. 우리의 죄가 우리 두 사람 모두의 것인지 확인하는 절박한 물음이었다. 나는 천천히 주머니 속에서 은색 라이터를 꺼내 보였다. 그는 그것을 보고 안도하는 듯, 동시에 더 괴로워하는 듯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에게 라이터를 돌려줘야 했다.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라고 차갑게 말해야 했다. 이 미친 관계를 완전히 끝내야 했다.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오후에 봤던 사진 속 지훈의 눈빛이 떠올랐다.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하던 그의 모습, 그리고 나를 소중하게 만져주던 현우의 손길이 교차했다. 옳은 선택이란 과연 무엇일까?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를 집 안으로 잡아 끌었다. 그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형부. 나는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나도 잊을 수 없다고. 나도 매일 밤 당신 생각에 잠 못 이룬다고. 쾅. 내가 등 뒤로 현관문을 닫았다. 그 소리와 함께 세상의 모든 규칙과 도덕, 죄책감과 이성이 문 밖으로 밀려났다. 거실에 희미한 불빛 아래 오직 서로를 갈망하는 두 사람만이 남았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시작이었다. 돌이킬 수 없는 우리 둘만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시간은 두 개로 나뉘었다. 남들이 아는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인 민서의 시간, 그리고 오직 형부, 아니 현우 씨만이 아는 여자 민서의 시간. 우리는 은밀한 만남을 이어갔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사흘에 한 번, 익숙한 도시의 낯선 호텔에서, 혹은 오직 우리 둘만의 공간이 되어 주었던 작은 단기 임대 오피스텔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허락된 짧은 시간 동안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연인이 되었다. 그는 단순히 육체적인 위안을 주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나의 유일한 소울메이트였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보며 웃었고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었으며 지훈과는 단 한 번도 나눠본 적 없는 깊은 대화를 나눴. 나의 시시콜콜한 이야기, 필라테스를 하며 느꼈던 작은 성취감, 책을 읽고 떠올렸던 생각들. 그는
그 모든 것을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었다. 그는 나를 지훈의 아내나 수진의 동생이 아닌 온전한 민서라는 한 사람으로 봐주었다. 어느 날 그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가느다란 은색 팔찌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팔찌의 작은 펜던트에는 오직 우리 둘만이 알아볼 수 있는 작은 파도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우리의 시작이었던 제주의 그 파도. 당신 손목에 채워주고 싶었어. 그가 내 손목에 팔찌를 채워주는 순간 나는 눈물이 흘렀다. 결혼 기념일에도 받아보지 못했던 선물이었다. 이 작은 팔찌는 우리의 위험한 사랑을 증명하는 족쇄이자 동시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약속의 증표였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이야기도 털어놓았다. 언니 수진과의 결혼 생활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수진 씨는 언제나 최고여야만 해. 모든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야. 당신이 어렸을 때부터 늘 언니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는 거 알아. 늘 당신을 은근히 깎아내리면서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했지. 난 그걸 보면서 항상 마음이 아팠어. 그의 고백은 내가 어렴풋이 짐작만 하던 사실들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리고 내가 찾았던 낡은 사진 속 지훈의 눈빛에 대한 의문도 풀어주었다. 언니는 아마도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모두 가졌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어쩌면 내가 사랑하는 남편마저도. 형부의 고백을 들으며 내 마음속을 무겁게 짓누르던 죄책감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 둘 다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나도 외로웠던 것이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고 서로를 가엾게 여겼으며 그리고 사랑하게 되었다. 우린 너무 늦게 만났어, 민서 씨. 그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만난 게 어디예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 이걸 완벽한 비밀로 만들자.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고 오직 우리 둘만이 아는 행복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나는 그의 눈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게요. 이건 우리만의 완벽한 비밀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서약이었다. 세상에 드러낼 수는 없지만 그래서 더 애틋하고 소중한 우리만의 약속. 시간이 흘렀다. 우리의 이중 생활은 점점 더 완벽해졌다. 나는 지훈에게 더없이 순종적인 아내가 되었고 현우 씨는 언니에게 더 자상한 남편이 되었다. 우리의 완벽한 연기 덕분에 아무도 우리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완벽한 알리바이가 되어주었다. 오늘도 나는 저녁을 준비한다. 거실 소파에는 지훈이 누워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고 있다. 지글지글 찌개가 끓는 소리가 정겹게 들린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단란한 가정의 모습이다. 누구도 이 완벽한 그림 뒤에 숨겨진 비밀을 알지 못한다. 나는 찌개를 젓다가 나도 모르게 긴 소매 아래 숨겨진 팔찌를 만져본다. 그가 선물한 제주의 파도가 새겨진 팔찌.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내게 용기를 준다. 바로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한다. 그에게서 온 메시지다. 보고 싶어. 나는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는다. 지훈은 결코 본 적 없는, 앞으로도 영원히 보지 못할 나만의 미소.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만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두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한 불장난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생존이라고 부른다. 12년간의 긴 겨울 끝에 찾아온 나를 살게 하는 유일한 온기. 그리고 이것은 나의 사랑이다. 후회하지 않는다. 비록 세상의 그림자 속에서만 타오를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더 뜨겁고 영원할 나의 사랑. 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것은 이제 막 시작된 우리 둘만의 완벽한 비밀이니까.